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사람탄님께서 시들모에 처음으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람탄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이 이야기는 일단 100%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나이가 볼비님하고 또래예요. 오! 근데 저희 나이쯤 되면은 네. 아시겠지만 어제는커녕 오늘 아침 먹은 것도 약간 가물가물하거든요. 그쵸? 너무 뼈를 맞아가지고 아파요. 예.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의 기억이 되게 선명해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집 다닐 때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되게 선명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린이집에 같은 반이던 5명의 이름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과 얼굴까지 다 기억을 할 정도로 되게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거든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진짜. 네. 네네네. 근데 제가 그때 90년대죠? 90년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배경은 대부분 해가 떠있는 낮에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외아들이고 저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또 몸이 되게 왜소했어요. 제가 건강이 되게 안 좋았는데 보통 남자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면은 보통 25kg에서 35kg 정도가 되거든요, 몸무게가. 근데 제가 17kg였어요. 그 나이 때. 그리고 당시 몸이 너무 약해서 365일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코가 항상 막혀있고 목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으면서 눈도 안 좋아서 되게 알이 두꺼운 안경 있죠. 그거를 끼고 다니는 아이였어요. 예. 근데 제가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는 어린이집이 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를 기억해보면은 항상 제 감정과 고민은 심심함이었어요. 심심함. 나의 모든 세상이 이 아파트 단지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버스로는 한 2정거장 되는 거리고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등굣길은 엄마가 출근하시면서 저를 태워다 주셨고 하굣길은 제가 훨씬 학교가 먼저 끝나니까 걸어서 집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게 전 너무 신났던 거예요. 제 세상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그만큼이나 커진 거죠. 근데 또 제 성격이 몸은 안 좋았지만 성격은 굉장히 깨발랄했어요. 어릴 때.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집 가는 길에 그 큰 길에 있는 문방구, 슈퍼, 열쇠집 이런 영업하는 가게들 문 열고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지나가고 여기저기 구경하면서 동네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사를 진짜 열심히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갖고 그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이 넘게 맨날 집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쯤부터 저희 집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일찍 집에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뭐 하겠어요.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이러다가 엄마가 들어오기 전에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집에 가는데 그 맨날 가던 그 큰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집에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제 세상도 그만큼 넓어지는 거고 못 보던 것들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그날 그 생각을 학교에서 했는데 집에 갈 때까지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탐험을 할 생각에. 근데 그 당시 90년대는 제가 서울에 살았었는데 서울이라고 해도 큰 길에서 조금만 옆으로 빠져도 굉장히 허름한 건물과 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학교를 하면서 처음으로 큰 길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빠져서 그 골목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골목이 생각보다 좀 넓었어요. 그게 술집이 있는 거리였는데 술집 골목이 낮이라서 되게 조용한 편이었는데 제가 왜 그 길을 딱 술집 골목으로 기억하냐면 그 콘크리트 바닥에 요새는 깨끗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바닥에 좀 야한 사진 같은 게 있는 명함들이 바닥에 쫙 깔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뿌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명함들. 근데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길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니까 엄청 큰 간판을 달고 있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아가지고 폐 나이트클럽이 되었는데 제가 그 건물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 건물 뒤로 가면 공터가 있었는데 그 공터에 아시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쓰는 큰 소파들이 있어요. 방마다. 근데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그 소파들을 그 공터에다가 다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소파들을 되게 높게 얼기설기 높게 쌓아서 올린 거예요. 근데 어린 제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딴 세상이었어요. 그래갖고 와 내가 이 산을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처음엔 거기를 기어 올라가요. 예. 근데 조금만 올라가도 너무 흔들리고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고 제가 그 안을 기어서 들어가 보기로 해요. 얼기설기 있으니까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를 기어서 들어갔어요. 기어서 들어가는데 처음에 제일 느꼈던 감정은 그 오래된 소파가 또 오래 바깥에 있었으니까 비도 맞고 그랬으니까 특유의 쩐내랑 꿉꿉한 냄새가 막 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왜냐면 저는 이미 동굴을 탐험하고 있었으니까. 예. 너무 신났거든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어떤 조금 약간의 공간을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설 수 있었어요. 서고 심지어 거기 의자가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뻗을 수도 있었어요. 물론 왜소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거기 딱 앉아서 소파에다가 가방을 딱 벗어놓고 앉으니까 그렇게나 아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늑한 거야. 그리고 거기가 얼기설기 쌓여져 있었으니까 햇빛도 약간 들어오고 그래갖고 너무 아늑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으면 밖에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어떤 실루엣으로 보여요. 틈으로.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이 안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재밌고. 그래서 그때 느낀 감정으로 여기를 내가 아지트로 삼아야겠다라고 혼자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어 나오면서 그 길을 안 까먹으려고 표시도 해놓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기를 아지트를 가면서 혼자 앉아서 노래도 하고 심지어 학교 숙제도 거기서 했어요. 오, 예.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에 갑자기 아침에 엄마가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셔야 되는데 너 학교 안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안 가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의아했는데 솔직히 그 나이 때 학교 안 가는 거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아침에 하는 뭐 어린이 프로그램도 더 볼 수 있고 예. TV도 하루 종일 볼 수 있고 아쉬운 거는 그 탐험도 못하고 아지트 못 가는 게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유도 모르게 2주 동안 학교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의아하게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엄마도 학교로 출근을 안 하시고 집에 같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 2주쯤 지나서 엄마가 이젠 학교 가도 돼 이러면서 아침에 저를 학교에 데려다 주신 거예요. 뭐지? 예. 그래서 저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아지트도 들르고 다시 저의 탐험 생활이 시작됐죠. 근데 그때 왠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발톱이 빠져가지고 굉장히 절뚝절뚝거리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탐험의 재미를 알게 된 저는 어느 날 또 학교에서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 다른 길로 갔는데도 이렇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또 다른 길로 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큰 길에서 오른쪽 길이 아니라 왼쪽 길로 한번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조용한 주택가였거든요.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나고 그래갖고 여기는 별로네. 이 길로는 안 가도 되겠다 하고 걸어가는데 어떤 특이한 집이 눈에 딱 띄게 돼요. 되게 컸었거든요. 근데 그 큰 집은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울타리 밖으로 안에서부터 크게 나와 있는 빨간색이랑 하얀색 깃발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니까 그 집이 양문형 대문이었는데 대문 가운데에 빨간색 페인트로 어떤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한자로 만자가 써져 있던 거였어요. 무당집이죠. 지금 생각하니까 무당집이지 그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신기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띡 하고 열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개량 한복을 입고 계셨고 하얀색 머리도 새하였는데 짧지는 않았던 게 이렇게 뒤로 넘기셨거든요. 그래갖고 뒤로 깔끔하게 정리된 좀 멀끔한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저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저는 절대로 도망가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요. 우와, 예. 막 온몸에 털들이 다 곤두서는 그 느낌을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엄청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랑 한 4-5걸음밖에 거리가 안 됐었는데 바로 뒤로 돌아서 미친 듯이 도망을 가요. 제가 왔던 길로. 그리고 그 길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로 집에 가면서 내가 다시는 저 길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큰 길로 그냥 집에 가는데 똑같이 또 문방구도 열고 또 슈퍼도 열고 이러면서 인사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큰 길 인도 한가운데에 그 하얀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굣길이어서 큰 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도 많았고 뭐 상가 근처라서 사람들도 많았고 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이런 큰 길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걸 되게 멀리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만 다른 배경과 동떨어져 보이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기 서 있는구나. 이렇게 딱 알고 제가 먼저 그 할아버지를 봤으니까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상가로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그 상가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 큰 길을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창문으로. 그래서 그 창문 밑에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막 손을 벌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창문을 조심히 이렇게 밑에서부터 살짝 밖을 내다보니까 한참 뒤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그 길로 집으로 갔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됐는데 그 할아버지를 제가 만날까봐 이번에는 그 큰 길 들어가자마자 이 상가 들어가서 창문으로 밖에 보고 또 건너편 상가 들어가서 밖에 보고 이러면서 천천히 집에 가요. 그러다가 오늘은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걸어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부터 누군가 저를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누가 따라온다 이 생각이 드는데 뒤를 못 돌아봤어요. 무서워서. 그러다가 큰 길을 지나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데 누가 제 어깨에 손을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팩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저를 되게 무서운 눈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그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거든요. 주저앉아서 그 할아버지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에 힘이 딱 풀리더니 그 할아버지에 갑자기 저를 마주보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셨어요. 저를 마주보고 딱 앉으신 거죠. 그러더니 양손으로 제 양쪽 팔뚝을 이렇게 잡더니 꾹꾹 누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 팔뚝을 꾹꾹 누르는데 그 힘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아프다거나 괴롭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열심히 나를 주무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태에서도 그 할아버지가 저를 계속 뚫어지게 보는데 저는 눈을 피했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 상태에서도 계속 손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따뜻해진다는 느낌 아시나요? 알죠. 왜 손에 전기 오게 한다고 꽉 쥐었다가 피통하게 했을 때 그 느낌이 온몸에 확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긴장이 확 풀리면서 제가 힘을 탁 빼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양쪽 손으로 주물러 주시던 그 손 그대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제 기억상으로는 살면서 딱 일어섰을 때 그 순간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었던 순간이었어요. 코가 뚫리면서 그때 맨날 막혀있던 코로 처음으로 숨을 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다고 상쾌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저는 똘비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사탕을 꺼내서 쥐어주시면서 우리 집 어딘지 알지? 심심하면 놀러와? 이러면서 저한테 사탕을 쥐어주셨는데 청포도 사탕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시고 저는 거기서부터 집에 가면서 그 사탕을 까먹는데 그 사탕이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코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사탕같이 입에다가 뭘 물고 있는 걸 잘 못했어요. 침도 막 흘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코로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서 먹는 사탕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그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제일 의문이었던 거는 내가 그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피해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고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거나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 다녔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틀 동안이나. 그래서 다음날 학교에서도 계속 그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 사탕 맛도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 끝나고 가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 집에. 그리고 하굣길에 다시는 안 가겠다는 그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가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내가 가서 이름을 알려줬으니까 대문을 두들기고 똘비예요 하면 문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그 골목으로 딱 들어선 순간 그 할아버지가 보였거든요. 고민이 무색하게 그 대문 앞에 평상이 있었는데 그 평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까 똘비 왔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평상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옆으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또 저를 마주보게 하고 양손으로 저를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또 팔뚝을. 그래가지고 저는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쭈뼛쭈뼛 거리고 서 있는데 저를 한참 주무르시더니 또 사탕을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저 사탕을 까고 있는데 그 안쪽을 가리키면서 안에 구경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사탕 맛있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그냥 네? 이랬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대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여니까 그 앞에 바로 마당이 있었거든요. 깃발이 꽂혀져 있는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여성분 두 분이 서 계셨어요. 한 분은 화장을 되게 짙게 한 아줌마랑 그 아줌마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여자 한 분이 계셨는데 어린 눈으로 본 거라 아줌마라고 했지만 좀 젊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분한테 따로따로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 다 저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제가 인사만 한 20번은 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또 안 받아주니까 좀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손을 잡고 마당을 지나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요. 저는 그때 그 집을 깃발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깃발집은 저한테 별세상이었어요. 예. 밖에서 보던 것보다 안이 더 화려하고 또 엄청 이것저것 많았고 그림도 그려있고 어린 제 눈엔 좀 알록달록하다는 느낌? 하지만 좀 정돈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안 좋았던 거는 들어가자마자 계속 메슥거린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냄새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딱히 꼬집을 수는 없는데 굉장히 불쾌하다는 느낌과 막 속이 울렁거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마치 제가 한번 따로 어린 적에 뭐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수영장 냄새를 못 맡는데 그 냄새를 맡았을 때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긴장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 집에 있을 때.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나가자고 하고 싶었는데 제 손을 너무 꽉 붙들고 계셔가지고 저는 막상 또 할아버지 올려다 보니까 또 의지도 되고 이래서 그냥 따라갔죠. 근데 그 집을 또 한참 들어가다가 또 하늘이 보이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 집이 특이하게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안쪽에 작은 마당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밖에서 안 보이는. 그 마당에 딱 나가니까 냄새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저는 좀 편해졌고 거기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저를 거기에 앉히시더니 학교를 갔다 왔으니까 씻어야지 하고 제 손이랑 얼굴을 직접 막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좀 독립적인 성격이었어서 혼자 샤워도 하고 막 잘했는데 왠지 그때는 아기처럼 되게 무기력하게 씻겼어요. 오, 씻겨짐을 당했구만. 예. 네, 계속 이렇게 저를 되게 애기처럼 씻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다 씻고 나서 그날은 뭐 별일 없었고 대문까지 저를 다시 바래다 주시면서 사탕 하나 더 주시고 저한테 똘비야 바로 집으로 가.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바로 집으로 가라고.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따로 뭐 약속이나 그런 걸 안 해도 말은 안 해도 학교를 가는 날이면은 꼭 그 깃발집에 갔었어요. 하굣길에. 그래서 당장 저희 집에도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그 깃발집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꼭 사탕 때문은 아니었는데 근데 항상 갈 때마다 할아버지가 저를 주물러 주시고 또 손도 닦아주고 세수도 시켜주셨고 대문 앞 평상에서 요구르트도 먹고 제가 막 조잘조잘 떠드는 얘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문방구에서 산 조잡한 장난감 자랑도 했었고 하굣길에 제가 막 탐험했던 곳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별 말씀 없이 그거를 다 들어주고 가끔 웃고 이러면서 리액션도 좀 해주시고 근데 뭐 딱히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니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깃발집에 들어가서 낮잠도 자기도 했고요. 근데 그 두 번째로 그 깃발집에 갔을 때는 이상하게 메스껍거나 그런 냄새가 안 나고 되게 편안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느낀 거는 지금 기억하는 향은 향냄새였어요. 향냄새를 맡았는데 네. 그 할아버지 몸에서도 향냄새가 항상 났고 그 집에서도 그 향냄새가 항상 나서 저도 지금까지 그 향냄새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때 기억 때문인지.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근데 또 막상 집에 가면은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깃발집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 엄하기도 하셨고 왠지 말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어린 마음에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를 주 6일을 갔어요.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수요일하고 토요일은 급식을 안 먹고 집에 일찍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수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좀 일찍 끝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은 아지트를 들렀다가 깃발집을 가자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가 끝나고 아지트를 먼저 갔죠. 근데 그 나이트클럽 뒤 공터로 딱 갔는데 소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소파 더미가 모두 다 사라져가지고 그 공터에 턱에 앉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허무하게 슬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 한참 있다가 깃발집이나 가야겠다 그리고 깃발집으로 갔죠. 그리고 또 그날도 항상 하던 패턴대로 주물름 당하고 그리고 세수랑 씻김 당하고 그리고 할아버지랑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그 아지트가 없어졌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그날은 또 지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또 며칠 뒤에 네.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너 학교 끝나고 어디 이상한 데 가니? 오? 이상한 집 들어가고 막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엔 되게 부정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깃발집에 대한 얘기를 모두 털어놓게 돼요. 제가 뭐 할아버지를 만나서 그 할아버지랑 놀고 그 깃발집에 있었고 어디에 있는 깃발집이고 다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신 엄마가 되게 화를 내시면서 저를 집에다 두고 저녁에 밖으로 나가셔요. 예. 그리고 며칠 뒤부터 제가 학교가 끝나면은
교문 앞에서 픽업차가 오는 태권도장을 엄마가 억지로 등록하게 시켰거든요. 그래갖고 학교 끝나면은 그 픽업차 타고 태권도장을 갔다가 어머니가 그 태권도장에 데리러 오면은 바로 집으로 가고 약간 이 생활이 반복이 돼서 깃발집을 못 가게 돼요. 탐험도 못 하게 되고. 그렇게 2학년이 되고 저는 이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깃발집에 대한 그림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사를 가던 시기부터 제가 좀 달라지게 돼요. 달고 살던 감기가 싹 사라졌고 말라있던 제가 약간 소화비만 정도까지 살도 찌고 키도 커요. 그리고 말이 두꺼운 안경도 벗게 되고 성격도 되게 산만했었는데 차분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쯤 됐을 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 깃발집을 찾아갔었는데 버스를 타고 더 이상 그 집에는 깃발이 걸려있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전역하고 엄마랑 단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생겨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문득 그 깃발집에 대해서 물어봐요, 엄마한테.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일 기억나?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진짜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다가 말이 없다가 저한테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다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해주세요. 와, 어머니 시점이다 이제. 네, 이제부터는 저희 어머니의 기억이에요. 어린 외아들이 몸도 약한데 성격이 너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서 학교에 입학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셨대요. 왜냐면은 애가 빈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된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는 게. 그래서 저 때문에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게 돼요. 저 집에 들어갔을 때 혼자 있지 말라고. 그리고 아빠는 사업 때문에 항상 밤에나 들어오시니까. 근데 항상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벗어놓은 옷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 더럽고 살짝만 들어도 모래가 후두두둑 떨어지고 냄새도 엄청나게 났다고요, 제 옷에서. 그래서 애가 학교 끝나고 심심하니까 놀이터에서 뒹굴다가 오는갑다 생각을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셨대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제가 집에서 밥을 전혀 안 먹기 시작했대요, 저녁에. 안 그래도 마른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혼도 내고 막 소리도 지르셨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날이 지속되면서 제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를 쌍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밥을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밥그릇을 들고 바닥에 던져서 깨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엄마가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면은 원래 제가 주눅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쌍욕을 하면서 엄마한테 팔도 휘두르고 막 그랬대요. 어이구, 예. 그러다가 제가 아빠가 밤에 오시면은 아빠가 제가 그 난동을 피우고 있으니까 저를 온몸으로 맞고 그리고 방에다 가두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이게 제일 저한테 눈물 버튼인데 외할머니가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진짜 이뻐하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말만 걸어도 제가 할머니한테 특히 그렇게 경기를 일으켰대요. 막 할머니를 고 주먹질도 하고 그래서 할머니 팔뚝에 멍도 있고 되게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저하고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일부러 할머니의 왼손을 제 발 뒤꿈치로 콱 하고 빻대요. 그래서 왼손에 손바닥에 있는 뼈가 잘못되셨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그거를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혼나면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니까 집이 난리가 날고 이러니까 저희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왼손이 고질적으로 안 좋아지게 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저를 혼내는 엄마하고 아빠를 계속 말리고 저를 감싸주셨대요. 그리고 제가 좀 자극적이어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부엌칼도 든 적이 있고 그리고 저 스스로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제 몸에 상처도 내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이불에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치면은 완전히 금쪽이 중에서도 끝판왕이었던 거죠. 근데 또 신기한 게 아침만 되면 애가 멀쩡해져서 말도 없이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갔대요. 잘. 엄마 차 타고. 근데 이 얘기를 군대 갔다 와서 술 마시면서 듣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거기만 잘려있는 듯하게. 잘려있는 듯한 것도 아니고 이 시절에 대한 저의 기억은 그냥 학교에서의 기억들이랑 하굣길에 대한 기억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엄청 생생하게.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저의 행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남 얘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가 학교를 가면서 달라진 거잖아요. 입학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 탓이다 라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욕을 배웠거나 뭐 이런 거다 하고 확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학교를 좀 쉬어야겠다. 집에서 교육하는 한이 있더라도 쉬어야겠다 이러고
1년까지 휴직계를 낼 생각으로 일단 2주를 휴직하면서 저를 학교를 안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죠. 담임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학교에서는 되게 정상적인 애였어요. 친구가 뭐 많진 않았지만 혼자 잘 놀고 호기심이 많고 좀 산만한 게 탈이었는데 특별히 또래 아이들과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신 거죠. 근데 오히려 제가 너무 몸이 약하니까 학교를 안 나오고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애가 잘못된 줄 알고 그래갖고 막 수업 중에 뛰어나오신 거예요. 엄마가 왔으니까. 근데 엄마는 당시에 그 선생님한테 제가 집에서 어떤 행실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얘기를 안 했다고 해요. 왜냐면 분명히 그래도 선생님이 모르거나 네.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있었던 일이거나 분명히 학교가 문제다 이러면서 선생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 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다. 내가 집에서 무조건 애를 고쳐놔야겠다라고 마음을 크게 먹은 거죠. 아빠랑 상의해서. 그리고 그날부터 저를 집에서 지켜보게 돼요. 엄마가. 근데 이상한 게 아침이랑 낮에는 제가 좀 얌전했대요. 비교적으로. 뭐 말을 하거나 웃거나 헤매지는 않은데 비교적 얌전하게 TV를 보고 있는다던가 뭐 낮잠을 잔다던가 바깥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큰 사건 없이 낮 시간을 보내더래요. 근데 저녁 5시쯤이 넘어가면은 다시 제가 미쳐버리는 거죠. 하루는 제가 제 분에 못 이겨서 벽을 발로 찼대요. 제가 제 발로. 그래가지고 제 발톱이 빠져가지고 네. 발에서 피가 막 나는데 애가 그리고 아프니까 울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시뻘건 눈으로 막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를 째려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엄마는 애를 계속 지켜보니까 5시만 되면 애가 이상해지는 게 이상하지. 학교 때문인 건 아닌 거라는 게 엄마가 판단이 내려졌나 봐요. 맞죠. 학교가 예. 문제가 아니구나. 학교를 안 보내고 내가 일을 쉬는 게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저를 2주 만에 학교를 보내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2주 만에 학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시 저녁마다 전쟁을 치르던 어느 날이었는데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에서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또 똘비가 때렸구나 하면서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애가 돌아왔어. 똘비가 돌아왔어.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저를 봤는데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옷을 갈아입고 엄마한테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제가 밥을 미친 듯이 먹더래요. 성격도 옛날 성격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더래요. 좀 이상했을 때는 제가 말도 못하고 욕밖에 안 하고 그런데 제가 다시 정상적인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그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같이 우셨고 아빠도 당시 폭력적인 저를 막으려고 때리고 가두고 하면서도 마음이 엄청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네, 그래갖고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했고 아마 혼자 우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작 제가 괜찮아졌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랬었니? 라고 묻지는 못하셨어요. 예. 왜냐면 너무 조심스럽고 지금은 괜찮은데 괜히 물어봤다가 잘못될까봐 가족들이 입을 맞춘 듯이 저한테 그때 얘기를 아예 안 꺼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평화롭고 조심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다가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무당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담임 선생님한테 무당집 자식이 학교를 다니냐고 따지듯이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다니면 안 되나? 근데 그게 저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마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날 엄마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어디 가냐고. 근데 그때 저희 집안이 되게 독실한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저도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서 세례명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저에게 물어보고 추궁을 하게 됐고 얘기를 들으시고는 놀라가지고 그 무당집을 그날 저녁에 찾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저녁에 갔을 때 그 할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줌마만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무당분이셨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물어보니까 낮에 계시던 할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따르면 그냥 그 무당분이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분이었대요. 네. 그리고 엄마가 가자마자 그 무당한테 자기는 똘비 엄마고 똘비가 여기를 들락거린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무당 아줌마가 이렇게 됐다가 그럼 일단 들어오세요 하셔가지고 마주보고 앉게 돼요. 그리고 무당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상한 곳에서 나쁜 걸 묻혀서 돌아다니길래 우리가 기도를 좀 해줬어요. 어머님 걱정처럼 아이에게 나쁘거나 해가 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고 단지 아이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어르신이 돌봐주고 놀아주면서 사탕이나 좀 나눠준 게 다예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괜찮아진 듯한데 멀쩡하고 평범한 아이가 무당집에 이렇게 들락거리는 게 아이에게도 나중에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고 어르신도 똘비를 좋아해서 오면 잠시 놀아주시기는 하는데
어르신도 애한테 오지 말라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네가 점점 번화하고 겉은 번지르르 해져가도 험한 게 많은 동네예요. 헐. 근데 아이가 아주 약한 아이가 이 동네를 사방팔방 다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시는데 준비가 되면 이 동네에서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가 더 괜찮아지실 테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게 그 소파 더미 얘기를 제가 할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지트라고. 네. 그것 없어진 것도 아마 할아버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엄마도 그때 되게 씩씩거리면서 무당집 찾았던 건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화낼 일이 아닌 거예요. 빙인 그래서 일단 그 거지, 자리에서 진짜. 네, 고마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는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했고 아빠가 이거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두 분 다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무당집을 가셔가지고 할아버지 찾아뵙고 고개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감사 인사를.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학원을 보내면서 저를 무당집 못 가게 하고 저한테 한 번도 그 무당집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뭐 가지 말라거나 캐거나 뭐 혼낸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제가 이 이야기를 23이 되어서 처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은 하나도 없지만. 내 이야기인데 기억이 없으면 뭐 보통 안 믿는 게 정상인데 네.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크면서 할머니가 왼손이 불편한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지도 혼자서 뭐 축혀 올리시고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맨날 신발끈도 못 묶으셔서 맨날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그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2주간 학교를 안 갔던 거, 그리고 발톱이 아파가지고 그랬던 거, 그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휴, 예. 그리고 제가 군대에 계실 때도 아버지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일을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지고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항상 두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어릴 때 가족들을 엄청나게 괴롭게 했는데 저를 어쨌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감싸 주신 거고 그리고 클 때까지 티도 안 내주신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부모죠. 네, 그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무섭거나 상처받지 않게 사탕 같은 거 주시면서 저를 좀 잘 돌봐준 깃발집 분들께도 그럼요. 좀 감사드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네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그 깃발집에 계셨던 뭐 무당분이시나 뭐 할아버님은 안 계실 수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쵸, 거의 30년 가까이 지난 시간이니까. 네. 그치만 혹여라도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좀 만나서 또 그때 감사했다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그 짐이 좀 덜어질 텐데요. 그죠? 맞아요. 제가 꼭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면은. 아이고,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뭐 딴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는 이야기네, 이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막 믿고 살고 그러진 않았는데 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고는. 와, 이거 빠져드는 정도가 어디 뭐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잘하셨어요, 이야기를. 그리고 일단은 저희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전부 다 들었을 때는 빙의일 확률이 높죠. 예, 그런 그 것 험한 같아요. 것한테 빙의됐을 확률이 높고 그게 붙어서 그런 행위를 하니까 깃발집에서 도와준 거고. 그쵸. 근데 너무 그게 부모님께서는 차마 지금도 아마 전부 이야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더 심한 경우였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그때 얘기하시면서 좀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되어서 다행인데 이 이야기를 이미 할머님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까지 오늘 이야기는 킴과 선생님은 아니고 예전에 같이 게임을 하던 외국분이 계셨어요. 진짜 어쩌다가 그냥 게임을 해가지고 친구 추가를 하고 같이 게임을 했었는데 이분이 흑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종별 커뮤니티라는 게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네. 흑인들은 흑인 사회가 있고 아시아인들은 또 아시아 사회가 있고 네. 또 백인들끼리 모이는 백인들 안에서도 이제 라틴 아메리칸 계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따로 모이고 인종별 커뮤니티가 많기 때문에 자기네 커뮤니티들 안에서 도는 얘기 같은 것들이 많대요. 이 이야기는 제 게임 친구분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다라고 해주신 건데 이 이야기에 발단이 되는 분은 남성분이에요. 예.
이분을 제임스라고 할게요. 이 제임스 씨는 약간 좋은 집이었지만은 집안 가세가 기울어서 그 판매업 같은 걸로 업종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밥 먹으면서 고인에 대한 얘기하는 자리를 가지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지고 있던 집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집 어떻게 할까 하고 있으니 이 제임스 씨가 선뜻 그랬대요. 할아버지가 집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너는 기억이 안 나니? 이러시니까 제임스 씨는 나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집이 왜 무슨 문제가 있는 집인가? 하니까 아버지가 딱히 집에는 문제가 없단다. 네. 근데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아버지도 거기 아니고 그 요양원 같은데 계셨으니까 이 요양원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서 그 집이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형편도 좀 팍팍했잖냐. 뭐 이제 아버지 요양비 덜 나가니까는 그 집도 관리해야 되는 거 팔고 나면 우리 생활도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임스 씨가 당장 팔 거 아니면은 내가 그거 좀 다듬어 볼게요 집을. 그 홈데크였나? 미국에 굉장히 큰 잡화점 같은 게 있대요. 정확하게 따지면 인테리어나 자동차 관련 이런 거 되게 크게 하는 되게 큰 마트가 있는데 아무튼 이름이 홈 어쩌고였는데 거기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하면서 직원가든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싸게 얻어서 그런 것들로 그 집을 깔끔하게 꾸며놓으면은 팔기가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근데 반응이 영 시큰둥하더래요. 아들을 못 믿어서 시큰둥한 게 아니라 딱히 아들을 그 집에 보내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었대요. 근데 이 제임스 씨가 워낙에 그거를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임스 씨의 생각은 내가 이걸로 이 집을 제대로 꾸며서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좋게 봐주실 거고 아버지가 나를 좋게 봐주시면은 이 제임스 씨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셨는데 누나한테 보다 나한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내가 나중에 물려받을 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소소한 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 알아서 해봐라. 오케이 네가 알아서 해봐. 대신 하다가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연락하기. 아버지가 허락을 내주신 거예요. 그 제임스 씨가 할아버지 집 주소도 받고 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 집은 왜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까이 있었대요. 그냥 생각했던 것만큼 어지러운 집도 아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거라고는 이 집 주변에 다른 집이 없어요. 이 주택 부지 자체가 굉장히 띄엄띄엄하게 있는 구간이었나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구간도 꽤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꼭 이 집에서 그냥 꾸며가지고 팔면 잘 받겠는데 가격? 해서 집을 꾸미기 시작했대요. 그냥 먼지만 좀 털어내고 벽지 좀 새로 바르고 배관 같은 거 워낙에 손 안 댔으니까 녹슨 거 좀 치워주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 사는 집쯤 됐다. 이 정도면 사람 사는 집이고 팔만한 집으로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막 집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조금 손보고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남은 데가 어디냐? 수영장이 있었대요 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같은 거 해놓으면은 집 뒤에 작게라도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가 난관이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수영장이라는 건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데고 땅 밑으로 깊숙이 파져 있는 데고 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물 청소를 하려고 치면 물을 빼야 되는데 물을 빼기 전에 안에 쌓인 것부터 해야 배관을 안 막을 거고 배관을 안 막게 그걸 다 치우려면 안에 그 쌓여있는 거를 밖으로 다 퍼내야 될 거고 듣기만 해도 고생길이 쫙 넘친다 싶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을 저렇게 잘 해놓고 팔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안 해놓으면 이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와가지고 실망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치웠대요. 열심히 치우고는 그 집을 드디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와 이제 이 집을 팔아야지 하고 이 집을 팔면은 집 한 돈 조금이라도 주실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번 보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집이. 핑계는 여러 가지였대요. 집이 너무 외딴 데 있다. 가격에 비해서 집이 작다. 한 1, 2년 정도 그러니까 에라이 안 팔고 만다. 집안에서도. 에라이 이렇게 된 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 그냥 우리가 살자. 좀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집세도 안 나가고 좋겠네 우리도. 그래가지고 집을 넘어가게 된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작다고 했지만은 그렇게 작지 않은 집이었고 수영장도 있겠다 여름에 좋고 이래가지고는 제임스 씨가 그 집에서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시간이 흐른 거죠. 그만큼 안 좋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제임스 씨의 딸이 생기고 누나가 그 집에서 나가고 딸도 독립했고 어쩌다 보니 부인하고 제임스 씨 둘만 남아서 노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딸이 결혼할 사람을 보여주고 온대요.
근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제임스 힐스도 약간의 그 인종차별까지는 아닌데 백인이 흑인보다는 살짝 낫지 않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소셜한 계급이 사회적인 소셜 카스트 같은 게 아무리 그래도 흑인보다는 우리가 높지 하는 베이직한 백인의 우월한 생각이 깔려있는 그러다 보니까 따님이 배우자고 흑인을 내려온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본인은. 근데 내색할 정도로 인종차별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딸의 남자친구를 정말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몇 번 보여주고 볼 때마다 그렇게 투닥투닥 하니까 뭐 그래도 결혼할 때쯤 되니까 좀 풀리더래요. 결혼할 때 돼서는 사위 넥타이도 매주면서 너는 내 딸내미한테 자기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너 깜빵에 내가 넣을 거야 이러면서 협박도 하고 결혼까지 시켜놓고 손주까지 보고 나니까 사위 덕에 그 인종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죽고 사위도 장인어른이 좀 꼬장꼬장하고 그런 끼가 있으시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많이 좋아지셨다 이거도 자주 놀러오게 됐대요. 근데 손주가 생기니까 이것저것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걸 뭘 해줄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여름에 수영장에다가 작은 보트를 띄워보기로 한 거예요. 이게 수영장이 한 5-6명 들어가면은 수영을 한다기보다는 목욕탕처럼 둘러앉아야 되는, 둘러앉아서 좀 빙빙 걸어다니는 그렇게 넓지 않은 수영장이라는 감이 오잖아요. 미국 성인 기준으로요. 거기에 보트를 띄우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보트가 아니라 고무보트, 오리보트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손자하고 사위의 취미가 레포트였대요. 스포츠인데 이제 야외 스포츠. 그러니까 아예 분위기 띄우라고 이번 여름에는 여기다가 나무로 된 진짜 보트를 띄우자. 조그마한 그 한두 명 타는 보트 있잖아요. 그거 그냥 띄워만 보자. 앞으로 안 나가도. 애들이 좋아하겠지? 이때쯤 되니까 이분은 손재주도 많아진 거예요. 그 홈 어쩌고 하는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접할 기회도 많았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도 근처에 많았고 손주 생각에 손주가 여름에 언제 온다 딱 날짜를 확정을 받자마자 땅땅 두드려가지고 딱 어른 하나 애 하나 앉으면 딱 되는 사이즈의 보트를 만들었대요. 그걸 손주하고 어떻게 놀아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손주하고 이렇게 된 거 안전교육을 시켜주자. 물에 빠졌을 때 보트가 뒤집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집 수영장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냐. 수영장 크기도 얼마 안 되겠다. 사람 들어가면 어른은 발이 땅에 닿으니까 그냥 보트 뒤집어져서 뭐 어쩌고 상황 연출해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뭔 일 생기면 보트 그냥 바꿔 던져버릴 수도 있을 거고 걱정 없겠다고 그 계획을 하고 손주를 맞이했대요. 역시나 너무 좋아하죠.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보트를 만들어줬어. 우와, 보트 색깔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우와 하고든 손주 난리 났죠. 사위도 와 장인어른 저런 것까지 하실 줄 아셨습니까? 와 놀랐습니다. 와 우리 아들 근데 아들 저거 기운 너무 넘쳐가지고는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장인어른 진짜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니까 제임스는 안에서 가슴이 막 부푼 거죠. 어깨가 올라가고 와 내가 손주를 저렇게 기쁘게 했다 하면서 그렇게 보트를 뒤집어주고 막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걸 하게 된다면은 그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물속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는데 내가 잠수를 잘 못하거나 오래 숨어 있어야 되면은 나무 보트 같은 건 움푹하잖아요. 안에가 보트를 일부러 뒤집어서 물에 들어가서 보트 안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그러고서 수영을 하고 있으래요. 이게 원래는 전시 상황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있죠. 머리 위로 뭐가 막 빗발치고 있는 상황일 때 보트를 위로 덮고 그거를 방패 삼아서 안에 있는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네. 공간이 생기잖아요. 공기가 있는. 거기서 숨을 쉬는 응급한 상황에 닿는데 애들 뭐 그런 거 그 긴박한 상황 같은 거 전쟁놀이 하듯이 훈련하면은 재밌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딱딱딱 물총 같은 거 쏘면서 와 총을 쏜다 아빠가 총을 쏜다 할아버지랑 같이 보트 밑으로 숨자 막 이러면서 보트 밑으로 숨는 거를 할아버지가 먼저 보여줄게 한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래도 그 손자를 물 밖에다 내놓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보트 위에 앉아가지고 막 보트를 좌우로 흔들다가 휙 하고 한쪽으로 체중을 넘겨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대요. 보트가 넘어가고 푹 하고 제임스 씨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제임스 씨는 물속에서 눈을 뜨고서는 대낮이었대요. 당연히 밤은 위험하고 추우니까 낮에 따뜻할 때 하니까 열심히 청소해놓고 지금까지 갖고 온 수영장에 하늘색 타일이 보이고 위쪽에는 햇살이 보이고 햇살 가운데 보트가 떠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거기 수영장 바닥에 앉아서 본 거죠. 왜냐면 발을 디디고 일어서면은 성인으로 설 수 있는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잘 일어섰대요. 수영장 높이가 대략 성인 남성이 수영장에서 발을 딛고 서면은 180cm 정도 기준으로 간신히 딱 어깨선까지 물이 올라온다고. 수영장이니까 그래도 좀 깊이가 있는 거죠, 애들한테는. 제임스 씨가 딱 180이 조금 넘었대요.
그러니까 보트 겉을 한 손으로 살짝 잡고 고개를 딱 올리면 아슬아슬하게 보트 안에 머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딱 보여주고 보트를 딱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서는 보트를 뒤집고 짠 나가가지고 놀래켜줘야지. 보트 안으로 머리를 쓱 내밀고 바깥에 태양빛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보트 안에 머리가 푹 나와가지고 푸아 했는데 눈을 한번 감았다 뜰 거 아니에요. 물 밖으로 나오면 뭐눈 네, 뜬 그렇죠. 상태가 나오진 않으니까. 눈을 감았다 빡 떴는데 앞에 다 썩은 사람 머리가 있으니까 팍 기절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딱 하더니 기절했어. 밖에 가족도 어떠겠어요. 완전 쌩 난리가 났죠. 사위는 뛰어들어와가지고 바로 보트 뒤집고 장인어른 하고도 물에서 꺼내고, 딸은 우리 아빠 어떻게 하고, 손주는 할아버지가 으악 하고 쓰러졌으니까 울고, 와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가 돼가지고는 막 난리가 나고,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된 거죠. 들어 누워서 병원이 너무 비싸니까. 네.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그러고 있는데 이 꿈과 기절하는 그 사이에서 옛날 생각이 나면서 제임스 정신 차려 제임스 어서 제임스를 꺼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물 밖으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제임스 씨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내 다리가 이렇게 짧지? 그러고는 정신이 들고 나니까 온 가족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내가 그게 막 이러는 거예요. 제임스 씨가. 왜냐면은 남자잖아요. 미국식 상남자. 귀신 같은 걸 봤다는 얘기를 하면은 쪽팔리잖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넘긴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역시 긴장해가지고 그래도 가슴이 떨리니까 위스키 한 잔 먹고 자려고 나왔는데 사위가 나와가지고 아니 수영장을 보고 있더래요. 뒤에 가서 툭 치니까 장인어른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수영장 보고 있지 말고 낮에 있던 일을 까먹어둬라.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랬나봐. 그냥 헛것이나 봤나봐. 그러니까 헛것이요? 아이 그래 너라도 한번 들어봐라. 내가 어땠냐면은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한 보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다 썩은 머리 같은 게 그러니까 이 사위가 저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 하려고? 근데 하는 말이 사실 우리 마누라가 네. 옛날에 어릴 때 이 집에 살 때 이상한 걸 봤다고 했어요. 근데 장인어른께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집에 살 때 항상 수영장에 뭔가가 헤엄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수영장에? 이런 거 안 믿는다. 장인어른 들어보세요. 워낙에 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들었대요. 근데 그게 수영을 할 때마다 집안에 빚이 생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게 안 보이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에 좋은 일이 생겼고 이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 지금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 흑인들이 네.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도 많다. 한 번만 가서 얘기 들어봅시다. 나 오늘 장인어른 그렇게 물속에서 뻐글 하시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는 우리 빨리빨리 보고 가면서 이러니까 또 사위의 놈이 앞만 봐도 생긴 게 이게 그렇게 험악하게 생긴 놈이 딸내미 앞에서 또 보여준 적이 없었던 저런 절박한 표정을 보여주니까 마음이 울린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래 장인어른 사위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야 대신에 내 딸이랑 같이 가. 너 딸이랑 같이 가가지고 헛소리하면 그 자리에서 이혼시킨다. 쫓아가면서 또 간 거예요. 가서는 그 친구들이랑 나오는데 만나고 하니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었대요. 왜냐면은 찾아간 데가 진짜 저희가 후드 밈으로만 알고 있는 그 후드 있잖아요. 거긴 거예요. 자연스럽다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 흑인 사회 커뮤니티 안에 있는 그런 주술적인 걸 아는 사람을 보고 간다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후드 안에 계시겠죠, 거주지가. 만나러 가니까는 눈치가 안 좋더래요, 애초에 처음부터. 어이씨, 깔쌈하게 생긴 차 타고 번듯하게 셔츠 입고 비그무리한 양반이 여기는 왜 왔을까? 하니까 사위가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장인어른 야야야 그러지 말고 그 아줌마 요즘 어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들린 소리가 영어로 그대로 하면은 문을 딱 열자마자 저만 안쪽에서 쎄 까댐 하면서 누가 나오더래요. 왜 할마씨가 쎄 까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는 딱 보더니 사위를 보고 제임스 씨를 보고 한 말이 Get out 이러는 거예요. Get the fuck out of my house 이러면서 쫓아내더래요. 이러니까 일단 제임스 씨가 나갔는데 정신 나간 할망구 왜 저러냐? 사위야 여기 맞아? 이러는데 사위가 표정이 매우 안 좋대요. 저 할머니가 저러는 건 딱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잠시만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올게요. 혼자서 똑똑똑하고 들어가니까 그거는 조용하더래요. 한참 조용하더니 안에서 막 욕이 왔다 갔다 하고 슬랭이 왔다 갔다 하고 밖에서 제임스 씨는 야 딸아 너 사위가 원래 좋은 사람인 거 알았냐? 사위 너한테도 막 해코지라고 그러진 않지? 하니까 전혀 안 그렇다고. 저렇게 욕하는 거 나도 처음 들었다. 생전 욕이란 거 못한 사람인 줄 알았다.
한참 있다가 들어오래요. 그 할머니는 안쪽에도 계속 뭉성뭉성하고 있고 제임스를 딱 보더니 그 사위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게요. 네. 이 할머니가 요한 씨를 가시면서 당신 요한이 여기 후드 살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는지 아느냐. 요한 때문에 당신이 이 집에 지금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요한한테 나중에 잘하라고 엄포를 놓고서는 막 주술도구 같은 거 들고 오더래요. 이상하게 생긴 돌멩이하고 되게 말라붙은 뭔가 알 수 없는 길쭉한 것, 또 기괴한 해골 같은 그림이 그려진 거울? 그런 걸 막 들여다보면서 아주 나쁜 게 당신 가족 주변을 맴돌고 있다. 당신 가족 주변에 맴돌고 있는데 오래된 거야. 이거 오래됐어. 이러더니 딱 그러더래요. 이거 없애고 싶으면 돈 많이 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어떤 위험한 건데요. 어떤 위험한 건지 들어야지. 나도 돈을 선뜻 낼 거 아니냐. 다짜고짜 나도 내가 헛것을 본 건 맞는데 내가 헛것에 대해서 그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끄덕끄덕 고개 들면서 그럴 줄 알았어. 이 딸이랑 손주가 다 죽어도 그런 얘기 할게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 그냥 두면은 이번 대회는 쉽게 안 넘어가. 이번 대회는 네 딸도 뒤릴 수도 있고 네 손주도 줄줄이 나갈 수도 있어. 이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예요. 가족 가지고 막말하지 말라고. 근데 이 할머니가 단호해요. 막말? 막말? 나가시던가. 나 장담 맞는데 오래 못 넘길 수도 있다고. 진짜 위험한 거라고. 이거 그래도 우리 쪽하고 어떻게 방식이 비슷한 거니까 내가 처리는 할 수 있어도 나 여기서 당신들 안 하겠다고 나가면은 요한이 다시 들어와도 안 들어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망설여진 거예요. 근데 요한이 주머니에서 현찰을 딱 꺼내드려요. 할머니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야 너 그 돈 어디서 나서? 제가 따로 모아뒀던 거예요. 원래 제 차 바꾸려고 했던 돈인데 이걸로 돼요? 하니까 그 할머니가 표정을 깨끗하면서 됐어 안 받아 가자 제 집으로. 이러더니 대뜸 그 집으로 가세요. 네. 갔어요. 가서 집을 쓱 둘러보더니 수영장 주변을 쓱 둘러보더니 하고 수영장에 침을 뱉더래요. 저건 데다가 숨겨놨으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지. 이러더니만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공사비 줄 테니까 와서 공사 하나 해야 쓰겠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뭐 건장한 흑인 라틴 사람들이 트럭을 타고 와가지고는 뭘 들고 왔나 했더니 오한마하고 곡괭이 같은 걸 들고 왔네. 다짜고짜 수영장 문을 다 빼래요. 수영장 문을 다 뺏었대요 제임스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까 말했던 그 주술도구 같은 거 거울 같은 걸로 막 빛을 비춰보고 그러면서 삐쩍 마른 뭐 길쭉한 거 그것도 막 이렇게 휘젓고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더니 어딘가를 딱 찢더래요. 깨가고 부수하고 깡 부쉈대요. 부수다가 중간중간이니까 그만 하는 거예요. 그만하고 자 제임스 씨 이리 와봐요. 그러더니 조그마한 곡괭이를 들더래. 안에 지금 뭐가 있을 건데 댁이 깨야 돼. 주술을 받은 게 당신 가족이고 당신이 이 집에 지금 제일 어른 그러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당신이 깨야지 이 저주가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야. 원래 이런 건 남이 손을 대가지고 깨주면 반푼이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대요. 뭐 그러다가 그냥 깼대요. 아이고 씨 내가 돈 쳐발라가지고는 깔아놓은 타일 다 망가졌네 하고는 깡깡 깨는데 깡깡깡깡 했는데 느낌이 이상해. 단연간의 이 홈 인테리어 쪽으로 잔뼈가 굵고 보트 만든 시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손재주가 있는 이 제임스 씨의 손끝에 닿은 느낌이 돌, 흙, 돌, 흙, 돌, 흙, 쨍그랑 이런 느낌이 돼요. 글로 표현하면. 응? 돌, 흙, 돌, 흙, 돌, 흙, 쨍그랑 이 느낌이 다른데 뭐 깨지는데? 깨졌어? 깨졌으면 됐어. 나와봐. 하고 그 할머니가 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파냈는데 토기로 된 항아리가 나왔대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항아리처럼 유약 발라가지고 그때가 번들번들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식 항아리, 그것도 조금 문명화가 안 된 부족들이 쓰는 느낌의 항아리라고 하면은 이미지 상상이 편하실 거예요. 유약 같은 거 안 말고 그냥 말 그대로 흙 자체를 그냥 굳혀서 만든 그런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항아리를 가지고 이렇게 나쁜 일을 써먹다니. 같은 동족이지만은 참 싫다. 항아리를 꺼냈는데 항아리 안에 엄청난 양의 머리카락하고 되게 쪼그라든 무언가가 있었대요. 할머니가 그거를 곱게 천에 싸가지고는 가자 하고 저는 그걸 들고 어디론가 가더래요.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곳에 뭔가 태울 수 있는 공간에 가서 그걸 곱게 다 태워버리더래요. 태우면서 또 뭐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언어로 주문을 외우고 끝이 났다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니까 제가 그 주술에서 쓰인 물건을 칭하는 단어를 까먹었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비슷한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걸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연매인 거예요. 아, 예. 그런 거에 가지고는 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만들어서 예. 어린아이가 안 좋게 된 그런 걸 만들어서 넣어놓고 세탄이라고도 하죠, 우리. 그거를 넣어서 저주를 했는데 이 저주가 당신 가족들을 복을 빼앗아가고 안 좋게 몰락시키고 싶어 한 거야. 이 저주는 오래 갖고 질척질척하게 달라붙는 저주라서 천천히 집안을 갉아먹는다. 당신들 혈육이 끊길 때까지.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고 가족들이 서로를 못 믿게 되고 그리고 가족이 완전히 찢어지고 결국은 한 명 한 명 고통스럽게 긴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하게 하는 악질적인 저주다. 네. 주변에 원한 살만한 사람 없었나 하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 할머니가 모를 수 있다. 항아리 상태도 그렇고 안에 든 내용물도 그렇고 요즘만한 건 아니라고. 분명 위에 이 집을 처음 살 때쯤에 다른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대수가 없을 결혼이라든지 혹은 뭐 혈연이 엮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재수가 없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요한한테 잘하고 이러고서는 떠나셨대요. 네. 제임스 씨는 그 뒤로 대부분의 시간을 좋게 보냈대요. 좋게 보냈다는 의미가 정말 집안이 좋아진 거예요. 딸과 사위의 사업이 잘 되고 본인이 연금 저축해놓은 거 뭐 이런 걸로 투자한 주식이 잘 돼가지고 말년에 제임스 씨도 돈을 많이 벌고 그거고서는 이 제임스라는 분이 아내분이 건강이 안 좋아졌대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요양을 가고 그때는 뭔가 기반이 좋아지면서 돈이 생겨서 병원에서 요양을 갈 수 있게 됐어요. 네. 병원에서 요양을 가고 아내분이 어느 날 자꾸 아시게 돼요. 숨을 거두시게 됐는데 네. 숨을 거두시고 나서 조용히 혼자 그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면서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네. 근데 수영장 한 귀퉁이의 그림자, 일렁일렁하는 그림자에서 팔 하나가 쑥 올라오더래요. 팔 하나가 쑥 올라와서 수영장 겉에를 잡고 고개를 반쯤만 쓱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하고 웃더니 사라지더래요. 제임스 씨가 그걸 보고 기절할 듯이 넘어갔다가 요한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뭐겠냐 하니까 모르겠다. 분명히 완전히 없애졌다고 했는데 너무 깨름직하니까 집을 팝시다. 와, 하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주술사 할머니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댔대요. 아, 네네네. 이 사건 이걸 해결했을 때도 노년이셨으니까 거기보다 훨씬 시간이 지났으니 이미 이 세상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 집을 그냥 팔고 아예 그 동네를 떠나셨다고. 예.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네. 결국은 이게 테마가 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신대요. 예. 이 얘기를 해준 그 같이 게임하던 게임 친구분이 예. 원래 흑인 사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주술 이런 거에 민감하다고 이런 얘기 자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들려주신 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저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공님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들려주시긴 했지만 조금 끈질긴 것 같아요. 의미 자체가 저주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쉽게 해결되면 저주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쵸. 네. 아무래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네. 처음 들었을 때가 이번 이야기도 키무라 선생님이 겪으신 이야기고요. 키무라 선생님이 영매사 일을 하시면서 본인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을 다른 분한테 요청하기도 하다 보니까 인맥풀이 굉장히 넓으신 거죠. 중국에 사는 어느 어르신께서 이분이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근데 올해는 어쩌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내가 그 자네 여름 휴가처럼 지원을 싹 해줄게. 그거 제사 한 번만 빨리 도와주고 올해 여름에는 중국에서 한번 휴가 보내볼래? 이렇게 제안을 주셨대요. 키무라 선생님이 비교적 젊으실 적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몇십 년 전인 거죠. 네. 키무라 선생님이 그럼요, 도와드리죠 하고서는 비행기를 끊고 중국으로 가셨어요. 중국으로 가니까 그 어르신께서, 이분은 그냥 어르신이라고 할게요. 어르신이 키무라 선생님 오는 거 기다렸다가 아이고 키무라 선생님 왔어? 우리 일 조금 바쁘니까 빨리 일 끝내고 쉬자. 그러더니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더래요. 거기 그쪽으로 제사에 필요한 거는 다 보내놨고 내가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네. 그래서 차를 타고 갔는데 중국의 어느 시골 마을로 가더래요. 중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골 마을이라고 하면은 진짜 어떤 데는 전봇대도 없는 거예요.
땅이 워낙 넓고 하니까 인프라 시설이 별로 없는 거죠. 진짜 그런 시골이었대요. 상상하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데 나오면은 중국 소수민족들이라고 나오면서 되게 네모났고 창문도 그냥 나무 창문 해가지고 집 한 10채 정도만 있고 그게 마을이라 하는데 그런 데를 가셔서 그때 마을이면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을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모여서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어르신이 미리 보내놨다던 물건들만 와 있어요. 그러게 제사상 차릴 것들 규모가 꽤 크더래요. 한두 사람 제사상이 아니구나 이게. 마을은 또 이렇게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이 마을 전체에 대한 그런 제사를 지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대요. 제사상을 이렇게 차리는데 음식이 딱히 좋은 음식들은 아닌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면은 죽은 사람한테 망자에 대한 예의랄까? 예. 망자에 대한 접대를 해주는 거죠, 저희가. 산 사람이 망자를 위해서 간을 풀어라 하고서는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걸 준비해서 상을 차려주는 게 기본인데,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콩밥 먹이는 것 같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거예요. 마치 그냥 죄수들 콩밥 먹이는 것 같은 밥들이 제사상에 올라가더래요. 제사상에 밥을 딱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대요. 중국 제사는 우리나라 제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제사상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왜냐면 불교 계통의 영향이 많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는 평범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날 밤에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거기서 자고 가세요. 왜냐면은 여기가 굉장히 시골이라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오프로드 느낌으로 들어왔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제사를 하면 청문도 읊고 하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시간은 더 걸리니까. 네. 제사를 하고 나니까 해가 져버려가지고 여기서 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키무라 선생님이 아직 제자분도 없었을 때예요. 이렇게 잘라고 누웠는데 굉장히 귓가가 시끄럽더래요. 시끄러운데 이런 소리가 막 나더래요. 맛있다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키무라 선생님은 이게 망자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고 가는구나. 근데 소리가 이상하다. 보통 마을 사람들의 망자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제사장이 왔네 마을 사람들 와보세요. 망자들도 기본적으로는 살아있던 사람이 생을 마감을 하고 그게 영이 남은 거니까 살아있던 시절에 그냥 평온하게 갔으면은 그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리가 아귀 저리 가라는 거신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키무라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진 거죠. 너무 궁금해서 살짝 일어났대요. 그때는 키무라 선생님도 젊을 때가 지금보다는 많이 무모하신 타입. 약간 경험이 적으신 거죠. 그래가지고는 궁금한데 하고 저는 창문 밖으로 살짝 이렇게 봤는데 키무라 선생님은 영안이 되게 흐릿하게 보시는 분이라 똑똑히 안 보이니까 가방에서 뭘 꺼내셨대요. 가방에서 연고 같은 걸 꺼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키무라 선생님도 이렇게 도구 같은 걸 많이 의지하셔서 영안이 또렷하게 튀어있는 제자분도 없을 때니까 본인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보기 위한 수단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런 연고 같은 걸 만드는 기방이라든가 이런 거를 챙겨가지고 혼자서 처리할 때 쓸 수 있게 그걸 눈에 바르신 거죠. 눈꺼풀에. 그래가지고는 번호는 살짝 뜨고 봤대요. 근데 제사상 주변으로 삐쩍 마른 사람들이 그 사람인지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됐대요. 되게 삐쩍 마른 사람들이 네 발로 기어와가지고는 제사상 위에 기어 올라가고 제사상 밑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하면서 이게 밥을 준다더니 그냥 제사상이 아니라 시아귀를 하나 보다. 시아귀라고 해가지고 불교 행사 중에서 아귀들한테 밥을 주는 행사가 있어요. 아귀들한테 먹을 것을 베풀어서 고통을 덜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가? 그냥 제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서 조용히 누가 오는 게 느껴졌대요. 아이고 선생님 일어나셨나 보다 하고 저는 뒤로 고개를 싹 돌렸는데 어르신이 아니야. 어르신이 아니라 밖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영가 하나가 고개를 뚝뚝뚝 꺾으면서 쳐다보면서 너는 왜 멀쩡해? 너 우리 보여? 너 우리 보이는구나 하더니 갑자기 달려들어서 키무라 선생님을 막 물어뜯더래요. 빨리 우리를 놔달라고. 야 여기 우리를 보는 놈이 있다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러더니 밖에서 제사상 먹던 그 영가들도 다 이쪽을 쳐다보더니 키무라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우리를 빨리 놔줘라. 우리 여기도 너무 오래 고통받았다. 놔줘라 이러면서 막 물어뜯더래요. 키무라 선생님이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도 못하고 그냥 물어뜯기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그제서야 오셔가지고는 에이 정신머리 나간 것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겠어 하면서 막 소금 뿌리고 부적 가방에 붙이고 하면서 급하게 영가들을 쫓아내더래요.
그거 다 쫓아내고 나서 킴과 선생님이 더더더더 떨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가까이 와가지고 어이구 호기심이 있어도 조심해야지. 아직 젊어가지고는 궁금한 걸 잘 못 참는구나. 에휴 킴과 선생님 그럴 수 있어. 아이고 와봐라. 에휴 멍 다 들었네. 몸을 보니까 네. 이빨에 무엇 뜯긴 자국이 멍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킴과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저기다 뭡니까? 그냥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밤 늦게는 얘기하지 말고 낮에 되면 내가 어찌 됐는지 가르쳐줄게. 그리고 온 김에 이렇게 된 거 그러면은 킴과 선생 좋은 경험 하나 하고 가자. 어디 가도 함부로 못할 경험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다. 뭐 기연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자. 하고 저는 그날은 어떻게 꾸역꾸역 잠을 주무시고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차에 타는 게 아니라 마을 뒤로 산을 올라가더래요. 산을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마을이 원래 좀 그렇게까지 폐허가 될 만한 마을은 아니었다. 근처에서 사람들 농사도 짓는 데도 있었고 사람도 꽤 많이 모여 살았는데 저 마을에 그 부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부인이 외지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리로 들어왔다.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몇 안 되다 보니까 부인을 외지에서 데려오는 것도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었고 근데 이 부인이 부부관계를 아무리 해도 자식이 안 생기더래. 아유 그래서 어쩌겠어 자식이 생길 때까지 노력을 했지. 노력을 해서 결국 자식을 낳았어. 근데 아이고 자식을 낳았는데 딸내미네. 아무래도 옛날 몇십 년 전이다 보니까 남아 선호 사상도 강하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남아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남성은 이제 크면은 노동력이 되잖아요. 사회 구성원 중에서 힘을 써주는 노동력이 되고 돈을 벌어오는 가장의 입장이 되주니까. 근데 그런 걸 기대했는데 딸이 나왔으니까 1차적으로 실망을 했고 거기다 딸이 나왔는데 에그머니? 애기가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애가 앞을 못 보는 것 같대요. 애기가 선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안에서 난리가 났대요. 며느리라고 데려온 게 자식도 제대로 된 자식을 못 낳고 남편도 누가 이런 거 낳으랬냐고 이렇게 막 가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애가 없어졌더래요. 애가 없어져가지고는 막 찾으러 다녔대요. 여자가 막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못 찾으니까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거죠. 몇 날 며칠 울고만 있었대요. 집안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막 남편이 두들겨 패고 또 시부모가 두들겨 패고 이럴 거면 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거짓골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는 다른 여자를 들이내 만회하고 있고 근데 이 여자분이 반쯤 폐인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밤에 남편이 술 마시는 자리에 떠드는 걸 들은 거예요. 그거 어차피 밥만 툭 낼 거 여기 어디다가 묻어두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온 산을 들이면서 파고 다녔대요. 온 산을 들이면서 내 딸 하면서 아가야 어딨니 하면서 막 산을 다 파헤치고 다녔대요. 예. 그랬더니 마을에도 미친 여자가 나왔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막 파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한테 와가지고 우리 딸 키울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 딸 잘 키울 수 있어요 하면서 그때는 사람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말도 어눌하게 하더래요. 우리 딸 키울 수 있어 괜찮아 이러면서 오더래요. 그러니까 찾으러 가자고. 아니 옆에 있는 뭔 소리하고 탁 쳤는데 톡톡톡톡 뭐가 떨어지더래요. 반짝반짝거리는 옥이 떨어지더래요. 이게 옥이라고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옥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뭐 청옥, 백옥 할 거 없이 깨끗하고 좋은 옥은 네. 그것만으로도 돈을 엄청 쳐줘요. 꽤 알맹이가 큰 옥 원석이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디서 줬어? 뒷산에 꼭 나오는 동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남편이 눈이 뒤집어져서 그래 그럼 그거 찾으면은 딸 데리고 살 수 있지. 거기서 어디 있는데? 우리 딸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 올라가면서 가르쳐주면 찾아줄게. 이렇게 타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옥이 나온다는 동굴을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진짜 벽이 다 옥으로 돼 있더래요. 산에 아직 파내지 못했던 옥 광산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산사를 뒤질 생각은 안 했던 거고. 그래가지고는 이 남자가 눈 뒤집어져도 사람들하고 같이 옥을 캐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찾아달라는 딸은 안 찾아주니까 이 여자가 한참 달라붙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딸 찾아준다며 했는데 에이 뒤진 거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좀 쳐냈대요. 이 여자가 한참을 찾다가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을에 사라졌대요. 근데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대요. 왜냐면 정신 나간 여자 하나 없어졌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고 혼동은 하는데 이때 이 어르신이 이 마을에 제사를 지내주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옥 광산 같은 게 생겼으니까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신 되게 좋아해요. 그 사람들. 미신이라기보다는 토착신앙이죠. 민간신앙. 단순한 미신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일종인데 그 제사를 올려달라고 왔는데 어르신이 와서 보니까 저거 팔라고? 광산하려고? 저 광산까지 난 이거 우리가 돌이나 좀 캐가지고 한몫 그냥 잡아보려는 거죠. 이러니까 어르신이 고개를 레를 저었대요. 그때.
니들 저거 파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세요? 느낌 되게 안 좋다야. 저거 파지 마.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우리 아무 일도 없었고. 저거 진짜 파면 안 돼요? 나 저거 팔 것 같으면 제사 안 지내줄란다. 그러면 저희도 안 팔게요 하고 갔대요. 한참 신경이 쓰이더래요, 그게. 그래가지고는 제사를 안 지내주고 어르신이 왔으니까 신경을 끈 거죠. 신경 쓰이면서 신경을 끈 거예요. 괜히 그런데다 신경 쓰면 내 할 일도 못한다고. 어느 날 그 마을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알고 있다고.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랬는데 관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찜찜한 것도 있고 해서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마을 사람들이 죄다 쿡쿡거리면서 입에다 피를 토해가면서 그 옥을 캐니 뭐니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도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까 옥을 캐기 시작하고부터 얼마 안 돼서 제사도 안 올리고 옥을 캐기 시작했는데 한참 처음엔 좋았대요. 어느 정도 그 옥을 캐고 원석을 받고 내다 팔고 그렇게 도명이 쪼개가면서 좋은 옥, 나쁜 옥 가려가면서 뭐 그렇게 팔고 했는데 예. 한 사람 한 사람씩 지킴 가는데 피가 나오더래요. 이게 광산리를 가면 원래 근데 그건 폐병 환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예. 그런 건갑다 했는데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누구를 부르러 가려고 했는데 누구를 부르러 나가면은 사고가 나고 의사를 불러도 맨날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광산 같은 거 함부로 개발하다가 이렇게 진폐증 걸린다. 그 가루 들이마셔서 그렇다.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는 내려와도 똑같은 말만 하지. 의사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한둘 뿐이고 나가는 사람 사고 나가지고는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죄다 병이 나가지고 이제는 마을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있다 해가지고 이 어르신이 장비를 챙겨가지고 그 광산으로 갔대요. 근데 생각보다 깨끗한 광산인 거예요. 사실 광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광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동굴에 약간 그 옥맥이 살짝 묻혀있는 한 1, 2년 각 잡고 캐면은 다 떨어질 그런 거여가지고 뭐 흙도 이렇게 날리는 흙이 아니라 딱히 그렇게 병이 크게 퍼질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하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뒤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뒤를 딱 돌아봤대요. 뒤가 싸한 느낌이 동굴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싸한 느낌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싸한 느낌이 그냥 싸한 게 아닌데 원귀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는 한 손에 부적하고 소금을 같이 쥐고 입에는 그 풀 같은 걸 물고 이분이 그 영을 좀 또렷하게 말을 걸 수 있는 분이라 영감이 강한 분이라도 그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고서는 혹시 모르니까 산에 더 올라갔대요. 좀 들어갔는데 웬 나무가 있더래요. 커다란 나무가. 나무를 보자마자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나무 밑에 웬 영가 하나가 뿌리에다가 자기 팔을 박아놓고서는 하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이제 발 빼라고 내용이 그랬대요. 욕을 엄청나게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은 줄이면은 그만 이 땅에 대한 뭔가를 포기를 하고 예. 떠나가고 이 나무에다 손을 받고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저거 위험한 거다. 우리 일단 물러났대요. 물러나서 그 마을에 일단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연락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분 도사래요. 다른 도사분이 그 말을 딱 듣고서는 내가 가보자고서는 그 길로 가서 그때쯤 가니까 마을 사람들이 거의 반은 죽었대요. 이미 반 정도는 망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산을 다시 올라간 거예요. 산을 올라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라왔나 봐요. 자기 마을을 이기니까 헤어내지 못하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도사님이 거기 보자마자 아이고 큰일 날 일이래. 뭐길래 큰일 날 일이냐 하니까 저 영가 저거 지금 여기 이 산신을 지금 묻고 있다고. 그러니까 산신의 맥에다가 맥을 묵혀주고서는 여기 이 산을 포기하고 떠나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제사를 지내야 된다. 넋을 달래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산 밑에서부터 먹을 거하고 막 바리바리 준비를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나가 해가지고는 제사를 올리려고 준비를 했대요. 제사를 올리려고 제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사를 한 도중에 이 정신이 나가버렸던 부인의 그 남편 일가가 와가지고는 그 귀신이란 게 맞죠? 이러면서 막 제사상을 활방을 놓더래요. 뭘 잘한 게 있다고 저런 제사상까지 차려주냐. 퇴마해가 퇴마 이러고 태학기를 한 거예요. 태학기를 하는데 제사상이 딱 엎어지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도사님이 어르신한테 얘기를 해준 건데 제사상이 딱 엎어지는 순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던 연기가 바람에 흩어지더라. 산을 포기하더라. 아무리 봐도 천륜을 어긴 것들이라 생각했는지 산신이 산을 포기하는데
산을 포기하니까 그 여자가 하늘에다 대고 해산 부군님을 부르짖으면서 벌 받을 놈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벌을 내려달라고 하늘에다 대고 치성을 올리더라. 예. 근데 이게 치성을 올리고 있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밑에서 너무 무서운 기운이 올라와서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고개를 못 들겠어가지고 거울을 비춰봤다 내가. 이게 절을 가려고 납작 엎드려서 절을 가면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쳐박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진짜 그 어정쩡한 자세 엉덩이만 살짝 들어가지고는 품에 있던 거울을 가지고 엉덩이하고 다리 사이를 빼꼼 보신 거예요. 빼꼼 봤는데 차사라고 하죠. 저승사자. 저승사자들이 오 몰려와가지고는 산 사람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더래요. 산 사람들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거 보고서는 답도 없겠구나 이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본인들 명술이 저기 명부에 넘어갔구나 탈생부에. 이거는 되게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어르신한테 왕씨 포기하고 그냥 내려갑시다. 그 왕씨하고 포기하고 내려가랬대요. 내려가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는 그 내려간 내내도 마을 사람들 왜 그냥 내려가냐. 다 하던 거 마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우리가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다 뿌리치고 내려왔대요. 하여튼 안 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뭘 하냐고. 어차피 다 글러먹었으니까 그냥 정리하고 내려놓고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셔 하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한 몇 년쯤 지나니까 진짜 그 마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 거예요. 한 명도 없어지니까 이제 이 어르신하고 그 도사님이 그대고 놔두면 마을 그거 악취 될 텐데 우리 그냥 제사나 지냅시다. 딱히 그냥 그 뭐랄까 곱게 제사 지내주지 말고 죄인들 있는 데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제사나 지내보자 하고선 그 제사밥을 차리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된 얘기도 하고 키무라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 산에 나무로 데려갔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알겠더래요. 죄인이 돼가지고 이 땅에 묶였구나. 그러니까 법을 받아가지고는 정해진 수명이 되기 전에 이미 차사들한테 찍혀가지고 네. 목숨들이 끊어졌는데 아직 저승으로 갈 때가 안 됐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살아봤자 악업만 쌓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승에 갈 날까지 거기도 고통받고 저승에 가선 또 거기도 따로 심판을 받아야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는 그러면 아주 그냥 악취 중에 악취 아니냐. 그렇게 악한 영들이 모여있으면은 그래 근데 저 봐라 하고 나무를 가르치는데 나무에서 여자 영가 하나가 산을 쓰다듬으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땅바닥을 쓰다듬는 거예요. 산을 쓰다듬으면서 노래를 가고 있더래요. 한참 노래를 가면서 뭐 강산아 흐르는 강산아 가마우리가 생선을 물어오면 우리 그거 같이 구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동요 같은 노래를 불러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니까 저기 밑에서 벌 받는 놈들 다 가고 나면은 이 자리는 누구든지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 여자가 산신이 되겠지. 그럼 덕을 쌓지도 않았는데요 하는데 덕은 쌓았잖아. 자기가 직접 죽이고 저주할 수도 있었는데 예. 안 했잖아. 끝까지 그래도 자기는 도리를 다 했지. 자기는 끝까지 산신한테도 포기하라고 포기했다마는 끝까지 원을 풀어달라고 하늘에다 부르짖었지. 자기 손으로 직접 안 했잖아. 그러면은 보상이라도 받아야지. 이러면서 그 여자가 산신이 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여기는 다시 사람 들어가서 살 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얘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약간 여담 같은 건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승사자 같은 게 우리나라 민간신학이나 무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에요. 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냐면은 인간 사회의 정치에 따라 이런 게 아니라 네. 염라대왕도 바뀌어요. 저승사자도 바뀌고. 고정이 아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설화에서 덕이나 업을 쌓은 사람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간다든가. 저승의 관직이 남으면은 네. 빈자리에 좋은 사람이 가서 채운다든가. 관직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콩님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중국 폐마을 제사 이야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예전에 들어봤을 때 중국 저승사자는 좀 모습도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표현이 되게 지방마다 다르기도 하고. 네, 그 하얀 저승사자도 네. 있고 검은 저승사자도 되게 있고, 그죠? 그냥 신선같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예. 어디서는 저승사자가 판관 옷을 입고 나온다고. 지방마다 다른가 봐요. 아무래도 워낙 넓다 보니까. 근데 모습이 정형화되어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표현되는 것만 그렇지만 뭐 가족이